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스쿨의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행복스쿨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정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인정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이제 배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감정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해결은 되지 않고 더 확산이 돼 버리죠. 그 문제가.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던 상태에서 상대방을 수긍하게 되면서 차분해지고 상대에게 말을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진다. 머릿속에서 미안해 라는 말을 수천 번 되뇌이고 맴돌아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표현하지 않는데 저절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 줄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들이 있고 사과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입으로 그런 사과의 말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왔다고 해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너는 사과까지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상욱 시인이 쓴 글인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전혀 미안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강요와 압박이 들어있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인정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걸 미안하다는 마음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인정, 내가 사과한 걸 받아줘 하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대방이 당장 반박이 나오죠. 너는 사과까지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 사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훌륭한 사과에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미안해. 둘째, 내 잘못이야. 셋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해라는 말, 또 마음에도 없지만 어쩔 수 없는 내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미안해, 됐지? 이런 식으로 그 사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둘째, 내 잘못이야. 이게 이제 인정하기입니다. 진정한 사과의 인정하기죠.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과를 하려면 그래 내 잘못이야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내가 이 잘못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에게 이거는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조언을 구하는 거죠.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사과를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3요소를 갖추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사과를 내가 해주겠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필요한 보상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시간을 내줘야 되면 시간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바꿔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가 쓴 책,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의식의 레벨 지수가 나옵니다. 20부터 1000까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단계, 그러니까 부정 에너지는 200 이하를 200 미만이 부정 에너지에 해당되고요. 200이 이상이 되면 이제 긍정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200에서부터 그 에너지의 터닝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일어나는데요. 자, 200레벨이 뭐냐면 의식 수준에 보면 용기입니다. 감정 상태는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상태고, 행동에서는 힘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해당된, 자, 의식의 9단계입니다. 9단계가 200으로 의식의 전환점인데, 그 바로 밑에가 보면은 8단계로서 자존심을 갖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씁니다. 미안해. 됐냐? 됐어? 그래, 미안해. 됐지?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미안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강요하고 구속시키고 내 원하는 방법대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갑질이에요. 예. 근데 이 상태가 넘어서는 9단계 의식의 전환점, 바로 용기가 첫 번째입니다. 내 용기를 발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거죠. 미안해. 그래, 사과한다. 너는 너에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의식을 바꿔나가는 단계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팽팽하게 싸웁니다. 상대방하고. 그 싸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용기를 발휘하고 내가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 간에 마음이 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우리들은 여기서 각을 세웁니다.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 좋았던 관계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서먹서먹하고 말을 안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은 관계로 지내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의 변화 단계별 표현 방식이라 해서 7단계로 제가 해놓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정, 좀 전에 이 감정에 반응하죠.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나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짜증과 분노에 쌓여 있으면서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타인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제1단계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벗어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느낌입니다. 느낌을 내가 의식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자, 그 느낌을 의식하는 단계는 뭐냐면 비언어와 무의식을 내가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비언어란 언어 속 이면에 심겨져 있는 그 모든 의미, 의도, 원인, 동기, 그 진정성,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비언어와 무의식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바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앙단팥 이야기라는 영화의 영화를 보고 나서 쓴 댓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왜 울었지? 도대체 내 울음 포인트가 뭐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의식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가슴 저리면서 감동된 사연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울었지? 도대체 내 울음 포인트가 뭐지? 이렇게 묻는 단계가 바로 감정으로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아서 감동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눈물을 흘렸는데, 울음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차지 못하는 것이 비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고. 이거를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 느낌을 언어로 의식화해서 알아차리는 단계. 예. 언어로 의식하기보다는 이 느낌의 감정이 내가 알아차리는 단계. 이게 느낌의 단계입니다. 아, 이 감정이 정말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희생과 봉사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구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 순간순간의 상태와 그 연결점을 알아차리는 그 느낌을 의식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동 포인트, 감정이 일어나는 포인트, 또 기분 나쁨의 포인트들이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기분만 나쁘고 기분 좋구나 이런 것만 알 정도지, 이거를 정확히 의식적으로 아,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감정이 전달됐구나. 아, 내가 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저런 그 감정이 전달돼서 상대방이 꺼려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단계가 느낌을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지? 언어화 시키는 겁니다. 예. 언어로서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감동적인 말을 해줘서, 공감을 해주는 말을 해줘서,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움을 주어서 그 도움에 내가 감동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구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이런 부정의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고 기분이 상해 있구나. 이렇게 언어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파고들을 읽어내는 상태가 제 3단계입니다. 언어로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느낌을, 감정으로만 흐르던 것들을 잡아채서 그 느낌이 뭐지? 이렇게 느낌을 의식하다가 이 느낌을 다시 언어로 의식하는 단계가 제 3단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3단계에서 다시 4단계로 나아가는 게 언어 이제 전달 단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이나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의사전달을 합니다. 너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이게 감정을 빼고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서 감정 속에서 나한테 무시하는 말이 무시한 말이었다는 것을 내가 언어로 의식하고 상대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못 나가니까 감정이 지배받는다는 거야. 왜? 무시하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약자면, 을이면 그냥 침묵하고 그것을 꾹 참고 지나갑니다. 묵혀둡니다. 그리고 내가 강자면 바로 대꾸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강하게 나가게 되죠. 너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시 안 만날까? 나한테 연락하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갑의 위치 또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건 둘 다가 다 에너지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첫 번째 단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단계, 언어 전달 단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가 나를 친구라고 네가 얘기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내가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투를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도움을 줬다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크게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은데 너가 이렇게 베풀어 주니 참 감동이다, 고맙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그런 순간순간의 행동들, 감정들을 표현해 주는 단계가 제 4단계 언어 전달의 단계입니다. 자, 5단계에 이르면 이런 언어들, 이런 그 감정들을 내가 의식해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내가 언어로만 알고 있는 것들을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계속 좋은 행동으로 쌓아나가는 단계죠. 근데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내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정이 쌓여 있다 보니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바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배니까 나도 모르게 격하게 하는 거고, 이게 더 심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묻지마 범죄같이 그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붓다는 뭐라고 그랬냐면 8가지 바른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8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몸에 쌓일 때 인생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서 8 정도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 좋은 언어들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 5단계 갈 때 내 몸에 배어서 이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의지, 의도를 상대방에게 감정을 빼고 소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5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6단계는 뭐냐? 자, 내가 생각은 나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언어를 의식하고 언어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 연습을 해야 전달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6단계 글쓰기는, 자, 내가 말은 잘 할 수 있는데 이걸 글로 쓰라고 하니까 못 쓰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로 글 써보지를 예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참 글 쓴다는 게 어려웠어요. 시 쓰고 글쓰기는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었는데 자꾸 시를 쓰고 또 수필을 쓰면서 표현력이 자꾸 늘게 되죠. 그래서 언어 전달력도 중요하지만 언어 표현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줘야 상대가 수긍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말하기 때문에 옳다고 느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부감을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감정 안에 들어있는 부정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싫고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좀 더 가지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상대방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전달력 중요하죠. 근데 이 언어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고 의미를 하는지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 맥락이 맞는 말로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의 내용이, 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까 그 친구처럼 내가 어떤 포인트 때문에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감정을 내가 다 이해하고 표현하고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내가 자꾸 의식하면서 표현하려는 노력을 할 때 상대방은 훨씬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제 7단계가 체화라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낌으로 의식하고 언어로 알아차려서 다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하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이거를 글로 표현해서 표현력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내 몸에 배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기 쉬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체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배운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체화의 단계를 공자님은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70세에 이르러서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했습니다. 종심소욕 불류구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내 마음이 욕구대로 따라도 욕구대로 따라 행동을 해도 하늘과 땅에 걸림이 없더라. 하늘과 땅의 법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죠.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법도에 하늘과 땅의 법도에 걸림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공자님은 종심소욕 불유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체화의 단계입니다. 노자는 이를 무의라고 했습니다. 무아, 무의. 자아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자아의 욕망에 따르지 않고 진정한 내 존재의 본질의 자아, 무아죠. 이 무아가 살아가는 삶을 무의라고 노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표현하는 방식을 몸에 배워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훨씬 수월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의식하고 표현되고 체화될 수 있는지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